자,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풀이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진도도 나갈 겁니다. 알겠죠? 쪽번호로 말하자면 88쪽에 문제를 여러분이 밴드에 올린 거를 오늘은 한 4명 정도 올린 것 같은데 좋습니다. 저번보다 2배니까 2배면 엄청나죠. 다음 주에 8명 16명 이렇게 되겠지. 주여. 자, 179번부터 봅니다. 옳은 걸 고르라는 문제에서 2번 선지 대체 풍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어디가 풍자냐면 자기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 자기 연민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반마다 들어가서 말했지만 연민과 풍자는 다르고 연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는지는 안 물어봤으니까 풍자를 말해보자면 라달라 끝부분에 보면 특히 마달라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자기 자신을 산진매, 수진매, 해동청, 보라매 이게 매잖아. 미음에 밑줄 그은 미음에 보면 그 매가 자기죠. 내가 원래 매 같은 존재인데 쓸데없는 욕심을 너무 심하게 부려서 깊은 숲속에까지 날아 들어간 거야. 그럼 매는 날개가 크니까 억지로 닭이나 꿩을 잡고 다시 날아 올라가려고 날개를 펴면 나무에 걸려요. 되게 멍청하고 어리석죠. 욕심 부리다가 지 죽을 줄도 모르고 좁은 숲속에 들어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욕심의 눈이 먼 어리석은 매라고 본 데서 풍자적이라는 말이 올바른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2번 선지는 적절한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180번의 3번 선지에서 왜 3번이 틀렸느냐는 건데 선지 끝에 보면 가와 나에서 한 말을 지금 3번 선지는 다에 대한 선지인데 다에서 과거에 자신이 추구했던 이상을 환기한다 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를 보면 과거에 자신이 추구했던 이상은 전혀 없고요. 리을까지가 다잖니? 그리고 라에 들어가야 둘째 줄에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를 힘쓸 것이라고 했으니 거기는 공명을 탐하던 게 자기의 과거 이상이 맞아요. 하지만 다까지는 자기가 추구했던 이상은 아예 없으므로 3번이 잘못된 선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181번인데요. 역시 틀린 걸 고르라는 문제에 5번을 물어봤는데 5번이 답이죠. 그러면 보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쭉 현대어로 한번 해보고 어차피 다 현대어긴 한데요. 반갑다 저 꽃이여 옛날에 보던 꽃이로다. 낙양 성 가운데 저 봄빛과 마찬가지고 고향 동산에 이 꽃이 피었나. 따라서 옛날과 과거라고 하는 것은 화려했던 때, 낙양에서 살던 때를 말하고요. 그럼 지금은 옛날이 아니잖아? 그러니 지금 날은 아직 안 나와. 더 읽어볼게요. 지난해 오늘날에 웃음 웃어 보던 꽃, 이게 과거죠? 옛날이에요. 맑은 술을 부어 꽃 꺾어 헤아리면서 여기서 꽃 꺾어 헤아리다라는 말을 잘 모를 텐데 이게 장진주사라고 해서 관동별곡에도 나와요. 아니야. 상춘곡에 나오는구나. 상춘곡에 뭐라고 나오냐면 술잔을 마실 때 한 잔 마셨어? 2잔 마셨어? 혹은 술을 잘 먹는 걸 자랑 삼아 하는 사람은 내가 술을 앉은 자리에서 3병은 먹지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도 술을 먹은 것을 얼마 먹었다고 말할 때 술병이나 술잔에 술을 센 것이 아니라 한 잔 마시면 옆에 있는 꽃가지 하나를 꺾어서 자기 앞에 놔요. 상대방이 마시면 상대방도 꽃을 꺾어서 자기 앞에 놔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잔 마실 때마다 꽃 한 송이, 2송이, 3송이, 4송이. 그러니까 자기 앞에 꽃이 쫙 펼쳐져 있을수록 술을 많이 먹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꽃 꺾어 헤아렸다라는 말은 많이 마셨다라는 뜻입니다. 장진주는 술을 권하는 노래란 뜻입니다. 노래하여 무진무진 엄청 많이 먹자고 할 때 너의 화려함을 즐김으로 저 꽃을 보았더니까지가 과거. 여기까지 끊어야 돼요. 끊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로 시작해? 올해 이날이라고 시작하죠. 현재란 얘기죠. 올해 이날에는 내가 눈물을 뿌려 봅니다. 아침에 밥을 모자라게 먹었어. 배가 고파.
낮도 못 됐는데 배고파 죽겠어요. 박자는 소박한 잔에 흐린 술은 탁주. 자, 과거에는 맑은 술을 마셨죠? 지금은 흐린 술을 마셔요. 맑은 술은 비싸요. 흐린 술은 싸요. 싸구려 술마저도 값없이 쉬울송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을 주지 않으면 쉽겠느냐라는 거니까 그마저도 돈이 없어가지고 잘 먹기 힘들어. 마음대로 못 먹어. 싸구려 술마저도. 내 고생 슬픔으로 젖꽃을 다시 보니 옛날 꽃과 올해 꽃은 꽃의 빛깔은 마찬가지지만 옛날 사람과 오늘 사람의 인사, 사람의 일은 다르구나. 옛날에는 내가 화려하고 잘 나갔는데 지금은 망했어. 따라서 5번 선지, 전년과 달라진 올해의 인사, 사람의 일. 여기선 뭐예요? 그러니까 윗글에서는 유배를 당한 자기의 현재, 그리고 보기에서도 과거와 달라진 나의 고통. 그래서 5번 선지는 올해의 인사에 대한 원망으로 지속. 다 맞는 말인데 원망 때문에 틀립니다. 자책이죠. 남을 원망하지 않아요. 여기서 갑자기 원망이 나와. 다 맞는 말인데 원망 때문에 틀려요. 다음 183번 네, 5번 선지. 화자가 자신과 유사한 행동을 한 대상들을 열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가에 보면 가에 가단락이에요. A가 아니라 가단락 끝부분에 보면 자, 비슷한 구조가 나오죠. 범물일 줄 알았으면 깊은 산에 들어가며 떨어질 줄 알았으면 높은 나무에 올랐으랴. 천둥 칠 줄 알았으면 누각에 올랐으랴. 배가 깨어질 줄 알았다면 많은 쌀을 실었겠느냐. 실수할 줄 알았으면 내게장. 이게 전부 다 어리석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잘못을 한 사례들을 열거한 거야. 그러면 궁금한 건 이게 다 내가 실제로 한 거예요? 내가 내기장기를 했고 내가 누각에 올라갔고 내가 많은 쌀을 실었어? 그렇진 않죠. 그냥 이런 사례를 열거해가지고 그런 사례들의 비슷한 경우가 내 경우라고 한 것이지 내가 그 모든 걸 다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나와 비슷한 사례를 열거한 것이죠. 그래서 5번 선지는 올바른 선지라고 봐야 되고요. 더 정확히 하려면 대상이 아니라 경우 혹은 사례라는 말이 좋겠지만 대상이라 했다 해서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 걸 한 사람들을 열거한다고 해도 어차피 내가 실제로 그런 일을 한 건 아니고 그냥 내 경우와 비슷하다라고 한 것뿐이니까. 그래서 5번은 올바른 선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 187번으로 갑니다. 잘못된 걸 고르라는 문제인데 4번 선지의 공간적 배경이 지문 맨 밑에서 7줄 올라가면 바닷길 일천리가 멀다고도 하려니와 이거랑 상관 있는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네, 그거랑도 상관이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애초에 A를 잠깐 보실까? A 바로 위 2줄로 올라가면 해도에 보내신이라는 표현이 있죠. 해도가 바다의 섬이라 그랬지 이미 공간적 배경이 제시됐어요. 그러고서 오른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중략 밑으로 한 10줄 내려가면 구름과 산으로 막힌 듯 물과 바다가 가린 듯 그만큼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장애물이 크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 것도 공간적 배경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바닷길 일천리가 멀다는 것도 공간적 배경이 되긴 되는데 이건 조금 애매한 게 바닷길 일천리가 멀다고 하는 거는 일천리가 공간적 배경은 아니죠. 일천리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섬이 공간적 배경이니까 이건 약간 애매합니다. 거리감을 나타냈다라고 하면 정확한 선지가 되겠지만 공간적 배경이 일천리냐 하면 좀 이상해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188번도 물어봤는데 잘못된 걸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먼저 2번 선지. 목숨 하나를 빌려주셔서 이걸 강조했던 거죠. 임금이 원래 임금 건데 내 목숨이 아니고 임금이 내 목숨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임금이 내 목숨을 나한테 빌려주셨어. 그러니 그 성은이 망극하다. 따라서 2번 선지는 올바른 선지고요. 특히 보기 맨 끝에도 뭐라고 써 있어요. 유배를 내렸지만
목숨만은 빼앗지 않은 임금에 감사하는 마음이니까 그게 2번 선지. 맞아요. 이것도 이 내용이 맞냐고 물어봤는데 맞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죽이지 않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죽이진 않으셨네. 고맙습니다. 이렇게요. 처벌을 감사하는. 그렇죠. 유배는 처벌이 아닌가? 유배도 처벌이죠. 사형도 처벌이고 유배도 처벌인데 두 처벌 중에 한 처벌이 아닌 나머지 처벌이라서 고맙습니다. 이런 거죠. 그럼 3번도 물어봤는데 이거는 야 이게 지문을 잠깐 봅시다. 어디 있냐면 이게 어디 있나요? 응? 지문에 안 써 있나? 중략 밑에 그냥 중략 밑에부터 읽을게요. 그래도 설날 음력 1월 1일 설날이다. 아유 배부르니 설날 생각이 난다. 고향을 떠나온 지 어제로 알았더니 이게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내 이별과 내 고생이 그새 한 해가 지난 이야기. 벌써 1년이 지났어. 섭섭하다. 뭐가요? 정초는 설날을 정초라 그래. 문안이란 말은 인사드리는 거죠. 섭섭하다. 그러면 설날에 문안 인사예요. 인사 때문에 섭섭하다고 한다면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인사하는 거라면 문안이란 말을 안 써요. 그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올리는 인사가 문안이에요. 문안을 여쭙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섭섭하다는 건 내가 아버지 어머니께 세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가 없네. 아이고 어떡하나 라고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것이지 내가 설날에 아무도 나한테 인사하지 않네. 에이 서운해. 아니요.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께 인사를 못 드려서 서운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밑에도 써 있잖아. 북당은 부모니가 거주하는 방을 말하고요. 쌍친이 아버지와 어머니죠. 백발이 더하시거나 더 늙으셨겠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따라서 3번 선지에 자신에게 문안 인사조차 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부모님에게 설날 세배를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줘야 됩니다. 다음 192번. 이건 선지 4개를 다 물어봤어요. 물어본 이유는 너무 알겠는 게 그냥 보기 작품을 해석을 못 하는 거야. 요거를 해석을 합니다. 잘 봐요. 현대어로 갑니다. 되게 유명한 작품이죠. 갑니다. 내가 임을 그리워하여 울면서 다니니. 나는 친하고요. 임은 임금입니다. 나는 그립고 우는 걸 보니까 임금으로부터 떨어져 있네. 옆에 있으면 울지 않겠죠. 산에 있는 접동새와 나는 비슷합니다. 당연히 감정이입이죠. 정말 유명한 거죠. 접동새가 나랑 왜 비슷해? 왜냐면 접동새도 울거든요. 나도 울어요. 이유는 뭐죠? 임을 보지 못해서. 물론 임은 임금이지만 감정이입이고요. 사실이 아니며 거짓말인 줄 사실이란 말이 지금 빠져있죠. 일부러 뺀 거예요. 생략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거짓말을 했다. 모함당했다. 모함당한 줄을 금음달과 새벽별이 알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금음달과 새벽별은 결백을 증명해 줄 자연물이 되죠. 달과 별이 내 결백을 알아줄 것이다. 결백을 증명해 줄 자연물. 영혼이라도 임과 한 곳에 함께 영혼이라도 임과 함께 녀다. 또 나왔죠? 지난주 내내 얘기했지? 니다, 녀다, 니에다, 얘다, 여다 전부 같은 말이라고. 임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 살아가고 싶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소망이 있는 거죠. 임과 함께 살고 싶다. 그 다음 줄 우기던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놈이 저를 모함하고 우겼나요? 어떤 놈인가요? 잘못도 허물도 천만에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만원사와 가장 큰 차이점이 보여요. 정석가는 결백을 주장합니다. 만원사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잘못했어요. 그저께 얘기했구나. 잘못했어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인정했죠. 가장 큰 차이예요. 그 다음에 말인말이신다라는 말은 원래는 무리의 말입니다인데 그냥 거짓말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르뿐는 슬프구나. 슬프구나. 마지막 두 줄.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여기에 원망이 있어요. 임시요. 나를 그새 잊었습니까? 원망. 그러지 마소서. 잊지 말란 얘기겠죠. 잊지 마소서 임시요. 돌이켜 들으사 사랑하소서. 마지막에는 임으로부터 다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틀린 걸 고르라는 문제는 2번이 왜 틀리느냐? 방금 얘기했죠? 보기의 화자는 자기가 결백하다고 말해요. 근데 무슨 죄를 용서해요? 죄를 지었어야 용서를 하지.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3번 윗글의 작가와 보기 화자는 모두 임금에게 충성을. 보기 화자를 보면 임금에게 자기를 사랑해달라, 임금과 함께 살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충성을 다짐하는 건지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임금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한 것뿐이죠. 그 다음에 4번 윗글의 작가는 보기 화자와 달리 임금이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써 있는데요. 3번 얘기를 맞아야죠. 그래서 3번 선지를 물어본 학생은 아니 그럼 3번도 틀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임금이라는 점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임금과 함께 있고 싶다는 건 임금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으면 임금과 함께 있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임금과 함께 영원히 가고 싶다는 말은 임금님께 충성을 다할 거야 라는 말로도 해석이 돼요. 그 다음에 4번 윗글의 작가는 보기와 달리 임금이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보기에는 고맙다는 말이 없어요. 서운해하는 말은 있지만 고맙다는 말이 없는 대신에 윗글의 작가는 써있죠. 성은을 갚으려니 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4번도 올바른 선지. 그 다음 5번 보기 화자는 윗글의 작가와 달리 원망. 이거는 뭐 이미 말했죠. 왜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근데 만원사에는 원망하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냥 마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지 원망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5번도 올바른 선지가 되겠죠. 넘어갑니다. 194번. 잘못된 걸 고르라. 자, 먼저 2번부터 볼게요. 나에는 화자가 과거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모습. 나의 맨 끝에 써 있잖아요.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를 힘쓸 것을. 반성하는 거죠. 후회하고요. 다음 4번. 가에서 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화자의 정서가 변화한다. 자, 가에서는 탄식하고 있죠. 와, 나 너무 불쌍해. 나에서는 부러워하고 있고요. 나의 맨 끝에는 후회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다에서는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라에서는 특히 어디를 보냐면 라의 맨 끝 네 줄을 읽어보면 임금의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나 어쨌건 지금은 유배지에 있으니 자연에서 욕심 없이 살 거야. 정서가 꾸준히 이런저런 정서들이 보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배신했다 변절했다가 아니라 정서가 여러 종류로 등장하니까 올바른 선지죠. 그럼 5번은 왜 틀리나요? 라에서 화자는 현재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실현한다고요? 무슨 말이야? 유배에서 벗어났다고? 뭔 말이에요? 소망이 드러나긴 하지만 실현한 건 아니죠. 자, 195번 바로 밑에 틀린 걸 고르라라는 문제네요. 4번 선지 그물에 걸렸다는 표현은 죄를 지으려는 의지가 없었다. 그렇잖아요. 그물에 걸린 건 내가 걸리고 싶어 걸리나? 그물이 있어서 나를 잡으려고 하니까 내가 걸린 거지 내가 억지로 나는 그물에 걸려야겠다 이럴 리는 없잖아요. 당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걸리려고 한 게 아니다. 그럼 5번은 왜 틀리냐? 공명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다는 것으로 보아 작가는 벼슬길에 다신 나아가지 않겠군. 에이 설마. 소문자 2를 보세요. 바로 옆에 있죠? 지문에
공명도 다 던지고 성운을 갚으려니 갚을 법도 있거니와 이 사이 일 없으니. 성운을 갚는 법이 뭐라고 얘기했죠? 어쨌든 벼슬을 하는 거라 그랬죠. 벼슬을 해야 성운을 갚지. 그래서 벼슬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 나는 여기 있으니까 벼슬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 유배에서 풀려나기 전까지는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살겠노라 라고 말했고, 그래서 5번 선지는 풀려나도 다시는 안 나아가. 그렇게는 알 수 없다는 거죠. 5번이 틀렸고요. 다음 197번입니다. 틀린 걸 고르라는 문제인데 2번과 4번을 물어봤어요. 2번의 B는 뭐냐면 을린 옥척이야. 물고기 생선이죠? 그럼 생선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물고기 낚으러 낚시 온 거 아니라고 계속 말하잖아. 그러면 2번 선지는 올바른 선지죠. 그럼 4번 왜 틀리냐? B가 낚싯대의 그림자예요. 낚싯대든 낚싯대의 그림자든 그게 화제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소재라? 아니, 그건 그냥 낚싯대죠. 그건 속마음을 드러내는 소재가 아니에요. 그걸 보고서 갈매기가 놀라서 도망치는데 그럼 그냥 그림자가 비치니까 도망치는 거고, 그거를 나는 내가 잡으러 온 줄 알고 겁나서 도망치나? 라고 표현했을 뿐 낚싯대가 무슨 심리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죠. 다음 넘어갑니다. 204번. 잘못된 걸 고르라. 3번을 물어봤는데 3번이 왜 틀리냐? 화자는 에이 이거는 왜 이래?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고? 만원사가? 왜 그래요? 자기 죄가 있다 그랬죠? 넘겨서 208번. 확인할 수 없는 걸 고르시오 라고 써있네요. 그럼 먼저 2번과 3번을 물어본 중에 2번부터 니은 전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현실 도피적 사상. 아니, 이거는 맨 위에 줄에 있잖아요. 윗줄에서 우리가 갈매기를 보고 날 보고 날지 마라, 너의 친구가 되리라. 이 부분, 물론 그 뒤는 우리가 저번에 수업 중에 안 한 대목이긴 한데 어쨌든 전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있긴 있죠. 너의 벗이 되리라 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디귿, 정적에 대한 경계심. 잠깐만요. 정적이 뭔지는 알아요? 정적이 뭐예요? 정적이 뭐예요? 적. 모든 적. 에브리 적, 올 적. 정적이니까. 폴리티컬한 에네미를 말하죠. 따라서 상대 당파라든가 아니면 나를 모함하려는 라이벌. 근데 이 작품에는 정적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는 게 내가 죄를 지었어. 누가 나를 모함한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따라서 정적 따위가 아예 등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된 선지가 되겠습니다. 넘겨서 마지막 한 문제 212번. 설명으로 잘못된 걸 고르라 라는 건데 2번이 왜 올바르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B가 뭐냐면 여름날인데 솜바지를 아직도 입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여름날인데 솜바지를 입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선지에는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안 되라고 써 있어요. 물론 의생활만 있고요. 식생활과 주생활이 없는 것은 맞아. 그러나 의생활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구나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식과 주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걸릴 것은 없습니다. 이 정도면 풀이가 다 끝났고요. 혹시 현장에 지금 여러분들이 와 있으니까 좀 더 물어볼 게 있다 싶으면 지금 질문하시고 여기서 바로 을린옥척이 무슨 의미입니까? 은, 린, 옥, 척. 은은 실버, 린은 비늘. 그래서 물고기 비늘이 은같이 번쩍인다는 얘기니까 되게 물고기가 예쁘다라는 뜻이고요. 옥척의 척은 다 길이의 단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따라서 이것은 물고기가 크다라는 뜻입니다. 옥이라고 하는 건 그냥 예쁘다라는 뜻으로서 크고 아름다운 물고기, 다시 말해 그냥 낚으면 배부르게 먹을 만한 물고기를 가리키는 말이죠. 화자랑 무슨 화자는 물고기를 낚으러 여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물고기가 내가 낚을 마음도 없는데 낚싯대에 걸렸어.
근데 그 물고기를 그냥 풀어주겠죠? 물고기 잡으러 온 게 아니니까요. 또요. 187번에 도치를 찾아보자. 그냥 맨 첫 줄에 있어요. 맨 첫 줄. 이거를 도치 없이 제대로 읽으려면 내 일이 아깝구나, 내 일이 애달프구나 할 것을 주어와 서술을 바꿨으니 도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더 없으면 진도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근데요, 내 얘기 나올 때요. 아깝다 걸렸다라고 했는데 왜 아깝다? 안타깝다는 얘기죠. 이때 아깝단 말은 안타깝다. 아깝다라는 단어가 고전 문학에서는 안타깝다라는 단어로 뜻으로 더 많이 쓰여요. 실제 아깝다는 뜻보다. 됐죠? 자, 그러면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몇 쪽을 펴냐면 49쪽, 50쪽. 49쪽에 나달락 시조를 안 했고요. 그거 하고 당연히 시간이 남을 테니 2시 종이 땡땡 칠 때까지 우리가 3위인곡을 끝낼 수 있으면 하겠지만 끝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무언가를 하다 많으니 짧은 거를 하다가 종 칠 때까지 완결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 하고요. 하고 나서는 차례 기준으로 쭉 뒤로 가서 짧은 걸 할 겁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집장가, 형장가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쭉 갈 겁니다. 자, 우선 49쪽을 펴고요. 갑니다. 사설시조, 이것도 자, 빨리빨리 해보자. 20분에 얼마나 갈 수 있을지 해봅시다. 나무도 바윗돌도 없는 매는 산이죠. 매는 육식 조류죠. 매에게 쫓긴 까투리의 이거는 속마음이란 뜻입니다. 때문에 이거 여기다가 비교 1번 까투리의 속마음. 까투리는 암꿩이에요. 꿩은 도망칠 때 꿩은 날 수는 있는데요. 되게 비행거리가 짧아요. 닭보다 좀 나은 정도예요. 그 다음에 매는 저 상공에서 날고 있다가 목표물을 발견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습니다. 이때 속도는 못 믿을 정도의 속도가 난다고 하는데 시속 200km의 속도로 내려와요. 헬멧도 안 쓰고. 눈이 버틸까요? 내려와서 잡고 다시 또 올라가는. 그래서 매를 실제로 보면 정말 무섭게 생겼고 덩치도 커요. 날개를 쫙 펴면 사람 키보다 큰 경우도 있으니까 무섭죠. 근데 그럼 매는 어떻게 도망가야 돼? 속도로는 안 된다니까? 나무나 바위에 숨어요. 그럼 매는 크니까 못 들어가서 막 이 부리만 쪼려고 하다가 안다니까 포기하고 가. 그래야 꿩이 살아요. 꿩의 생존 방식은 그런 거야.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없어. 그럼 이 꿩은 매에게 쫓길 때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제 난 죽었어요. 끝장났어, 자기는. 나무와 산이 없는 민둥산이니까. 바위도 없고요. 따라서 이거는 절박감이죠. 그 다음에 대천은 큰 바다 한가운데 일천석은 많은 쌀. 재민아, 한가마니가 몇 킬로랬지? 80킬로라니까. 80킬로. 일천석이면 몇 킬로예요? 80 곱하기 1000이니까 1000이 톤이죠. 80톤이에요. 쌀 80톤을 실은 배야. 요즘에야 컨테이너 선하면 더 많이 싣겠지만 과거에 쌀 80톤이면 거의 한 도의 쌀을 싹 다 훑어가지고 한양으로 옮기는 중인 거죠. 말도 못합니다. 그 배에 노도 잃고, 노라고 하는 건 이게 젓는 거죠. 그 다음에 닷도 잃어버리고, 닷은 말했듯이 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꿍하고 바다 밑바닥에 떨어뜨리는 그런 추 같은 거예요. 그럼 그게 없으면 배를 멈춰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돛줄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어지고 키도 빠지고 치는 키거든요. 한번 볼까? 배가 이렇게 생겼어. 큰 배라서 돛도 쌍도치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노가 이렇게 있고 키는 뭐냐면 여기쯤에 이렇게 돼서 연결돼 가지고 여기서 이 노를 이쪽으로 틀면 이리 틀면 저리 가고 저리 틀면 저쪽으로 가는 이게 키예요. 그러면 자, 뭐 첫 번째 노가 없어. 그럼 제멋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해가지고 늘어뜨리는 닫이 앵커가 없어요. 그럼 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돛줄이 용총 이렇게 달려있는 돛줄이야. 돛줄은 끊어졌고 돛대, 이 돛대는 꺾어져 버렸어. 그럼 돛을 세울 수가 없겠죠? 바람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키가 빠졌어. 그럼 이제 뭘 못해? 방향 설정을 못합니다. 그럼 이제 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아무것도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그냥 가는 대로 맡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자욱한 날에 갈 길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항구에서 얼마 안 남았거나 아니면 떠난 지 얼마 안 됐으면 어떻게든지 돌아갈 수라도 있겠지만 이거는 뭐 바다 한가운데 있어. 사면이 어둑어둑해지더니 천지는 적막합니다. 거기다가 까치노을마저 떴네. 까치노을은 뭘 말하냐면 폭풍을 예고하는 노을이야. 그러니까 이런 노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노을의 모양이나 형태를 보고 뱃사람들은 야, 우리 꽃 됐다 이거. 완전 꽃 됐는데 이제 폭풍이 올 거야. 이렇게 그런 노을이 있나 봐. 거기까지 떴는데 결정타가 한 방. 저쪽 먼 끝에 잭 스패로우가 접근하고 있어요. 야,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거? 그때 도사공. 이거 비교 2번. 아는 속마음이란 얘기죠. 도사공은 누구냐면 선장 바로 밑에 1등 항해사란을 도사공이라 그래요. 혹은 그냥 선장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러니 도사공의 속마음이 어떨까요? 똑같죠? 절박감. 그 다음에 당연히 좌절감이나 절망감도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 엊그제 임과 여인은 이별한, 임과 이별한 나의 속마음. 비교 3. 내 속마음이야 어디다가 어디에 어떻게 가을하리요란 말은 비교하리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이 셋 중에 누가 그나마 처지가 나은 것 같아요? 누가 그나마 셋 중에 누가 나아요? 재미. 이 사람? 이 사람 인생은 끝났어요 이제. 네가 예를 들어 뭐 원래 네가 선주야 혹은 선장이건 아니면 고용된 선원이에요. 그래서 이 선원의 임무가 뭐냐면 쌀 80톤을 싣고 부산에서 한양까지 옮겨주는 임무를 맡았어. 근데 그 임무를 맡은 내가 선원이고 이 배 책임자인데 배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럼 80톤의 쌀은 이제 뭐 바다에 빠지든지 배도 끝장나든지 선원 다 죽고 자기도 죽든지 뭐 답이 없는 상황. 내 생각엔 디귿 같아. 헤어졌잖아. 헤어졌다고 죽진 않아요. 사람이 임과 이별했다고 죽진 않습니다. 아직도 뭐 이별할 수도 있지. 이게 무슨 아내랑 헤어졌다면 그나마 더 슬프게 가족 결혼한 뒤니까. 근데 연애하면서 헤어지는 거야 뭐 다반사지. 그러고 보면 나는 이 사람 이 마지막 줄 읽고 나면 좀 허망하고 화가 날 지경이야. 어디 이런 걸 가지고 여기에 견줘요. 이 사람 인생이 끝났어. 얘는 죽기 일보 직전이야 지금. 이별한 거 가지고 이런 데 견져? 뭐 그만큼 뭐 자기가 굉장히 마음이 아파 난 절박하고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뜻이겠지. 따라서 우리는 뭘 주목해야 돼? 여기에서 과장법, 열거 이런 게 쓰였다 하는 거죠. 당연히 해학적이죠. 풍자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뭐죠? 여기에 비판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지도 않잖아. 해학을 통해서 이별의 슬픔을 웃음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거죠.
이 정도면 되겠죠? 왜 과장이냐?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한 방에 이렇게 배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시련이 한 방에 다 몰아치는 경우는 비현실적이죠. 일어날 수야 있겠지만 어지간하면 안 일어나겠죠. 이런 일은. 그래서 과장법이다. 이런 얘기고 해학적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원래 3인곡을 빔으로 만들어 왔는데 3인곡 하기에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쭉 넘어가서요. 간민가가 있는데 간민가도 넘겨요.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쪽번호 113쪽에 집장가와 형장가가 있습니다. 종 칠 때까지만 할게요. 113쪽 집장가, 형장가. 자, 이 둘은 모두 잡가예요. 잡가라는 게 뭐죠? 사실 잡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사람한테 쓰면 되게 큰 욕입니다. 잡놈이라고 말하면 그게 왜 큰 욕이냐면 그게 단순히 어떤 뜻이 아니라 그거는 사생활한 뜻이거든요. 되게 큰 욕이죠. 그건 함 쓰면 안 되는 말인데. 그럼 잡가는 뭡니까? 잡가도 그렇게 되게 좋은 호칭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잡스런 노래란 뜻으로 여러 가지가 섞인 노래니까 잡탕이란 말도 있지 않니? 그럼 잡가는 대체 뭐뭐가 섞여서 잡가라고 하느냐? 잡가라는 말 자체가 무엇의 섞임을 말하냐면 판소리의 내용과 표현 방식 더하기 시조나 민요의 운율, 이것들이 모두 판소리, 시조, 민요 이게 모두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가사의 길이. 이러다 보니까 잡가에는 이 네 갈래의 특징이 모두 드러납니다. 모두. 이건 좀 이상하죠. 너무 좀 잡스럽죠. 자, 집장가와 형장가가 이번 수특에 실린 이유는 이 두 작품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겠죠. 그럼 봅시다. 집장가. 집은 손으로 잡다란 뜻이니까 집장가는 곤장을 손으로 잡다란 뜻도 되고요. 집행하다란 뜻도 있어서 곤장을 집행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수업 때 기회 있을 때면 얘기했지만 곤장은 사실 대단히 무서운 형벌입니다. 한 대 맞으면 살이 튀어요. 끔찍한 벌이에요. 되게 야만적이죠. 자, 갑니다. 집장 군노 거동을 봐라. 춘향을 동틀에다 쫑그라니 올려매고 형장을 한아름을 디립다 덥석 안 하다가 춘향의 앞에다가 좌르르 펄뜨리고. 질문, 내가 지금 네 줄 읽었어. 사음보가 지켜지지 않은 줄이 있나요? 첫 번째 줄은 이렇게 읽으면 돼요. 집장, 군노, 거동을 봐라. 억지로 읽으면 사음보가 돼요. 사음보는 두 글자씩도 되거든요. 근데 세 번째 줄은 어떻게 읽어도 사음보가 좀 어렵죠. 네 글자를 넘어버리니까. 형장을, 한아름을 디립다 덥석. 읽기가 좀 어려워져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이게 기본적으로 사음보임을 알 수 있고, 사음보는 뭐의 운율이에요? 시조의 운율이에요. 시조의 형식을 갖다가 쓴다고 했지. 민요의 형식도 쓴다 그랬죠? 민요는 몇 음보냐면 3음보예요. 사음보는 시조, 3음보는 민요. 일단 사음보입니다. 동틀은 매를 때리는 그 형벌의 대를 말해요. 거기다 묶어놓고 때리죠. 좌르르 음성 상징어입니다. 그렇죠. 청각적 심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좌우 나졸들이 집장, 매를 말할 때 집이라는 손으로 들다란 뜻이니까 매를 손으로 잡고 배립 늘어서서 분부드 쭈어라 여쭈어라. 이건 여러분이 알면 좋은데 분부 듣주어라라는 말은 분부 들어라 라고 해서 위에서 내린 명령이고요. 여쭈어라라는 말은 누가 했냐면 이게 빠르겠다.
민속촌 가면 형틀이 있어요. 나도 안 가봤는데 영상으로만 봤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고개는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 그다음에 여기에 엉덩이를 매로 때립니다. 그러면 이 양 옆으로 이제 집장 사령이 늘어서 있어요. 그래서 교대로 한 대씩 때리는 거야. 그리고 이게 넓은 마당이고 이쪽에 이제 사또가 있죠. 사또 옆에는 이방이 있어요. 그럼 사또가 뭐라 그러면 야 때리라 그래. 야 때려. 그러면 사또가 때려 그러면 얘가 때리는 게 아니라 사또가 때려 그러면 이방 옆에서 때리랍신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방의 말을 듣고서 이 사령이 예의 하고서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이 가는 게 아니고 꼭 이렇게 걸쳐서 가요. 그걸 권위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시대에는. 따라서 얘가 분부 듣주어라. 분부 듣주어 여기서 뭐라고 말했겠죠. 그 말을 얘가 얘한테 분부 들어라 라고 말하고 얘가 춘향이한테 여쭈어라 라고 말한 거야. 여쭈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죄인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라고 물어봐서 너 할 말 있으면 해봐. 말해봐 라고 했더니 춘향이의 대답이야. 그 다음 춘향이가 뭐라고 말해요? 바로바로 아를 말씀 없소. 사또 안전에 죽여주오. 이건 춘향의 말이에요. 이 한 줄은 다. 나 할 말 없어. 죽여. 빨리 죽여. 춘향의 뭘 알 수 있어요? 절개를 알 수 있죠. 절개. 죽일 테면 죽여라. 강하게 나갑니다. 집장 군노 거동을 봐라. 요거 중요하죠. 요거 중요하죠. 거동을 봐라. 왜 중요해요?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판소리의 흔적이라는 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잡가인데 판소리를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집장 군노 거동을 보라. 이렇게요. 자, 형장 하나를 고르면서 이놈 집어 느긋느긋, 저놈 집어 는청는청. 느긋느긋, 능청능청 모두 음성 상징어죠? 이 경우는 의태어겠죠. 의성어가 아니고. 의태어와 의성을 합쳐서 음성 상징어라고 하니까요. 집장 느긋느긋, 능청능청은 일부러 그냥 때릴락 말락 때릴락 말락 하는 거예요. 야, 왜 망나니는 뭐 하는 사람이야? 망나니. 차명을 집행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하게 생긴 칼도 이렇게 생겼죠. 이게 손잡이.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반짝 빛나고요. 여기다 술을 푹 품고 이걸로 목을 치는 사람이 망나니죠. 그래서 망나니는 일부러 죄수 앞에서 칼춤을 추죠. 목을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가 도로 들고 덩실덩실 또 왔다가 덩실덩실.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옛날에는 모든 형벌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형벌의 기능이 죄짓지 않은 사람에게 너 죄 지으면 이렇게 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목이 베일 사람의 넋을 정신을 못 차리게 해가지고 마지막 목이 베이는 순간에 자기가 목이 베인다라는 것조차 모르고 목이 베이게끔 하려는 뜻으로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만 뭐 어쨌든 이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 때릴랑 말랑 때릴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잣말을 살짝 작은 따옴표를 꼭 주세요. 골부러질라부터 주면 돼요. 골부러질라. 춘향이를 미안. 골부러질라 아니고 저다리 들어라부터입니다. 저다리 들어라. 견눈을 준단 말은 슬쩍 눈신호를 줬다는 얘기예요. 야, 찡긋하면서 저쪽 다리 들어. 뼈 부러진다. 눈 감아. 보지 마. 이거 보면 안 돼. 오른쪽 위로 올라가세요. 내가 죽은들 널 매우 치겠냐? 걱정 마. 근심 마라까지가 작은 따옴표를 줘야 되는 대목이고 여기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은 바로 이 구절인데 나 죽은들 너를 매우 치려느냐 여기입니다. 여기를 꼭 알아둬야 되죠. 왜요? 여기서 사령은 내가 비록 벌을 받아 죽더라도 너를 매우 치지는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이 곧 사령이 춘향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증거예요. 결국 춘향은 사령에게서도 네가 오라.
지금 너는 피해자야. 넌 착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있음을, 다시 말해 어렵게 말하면 민중의 지지를 획득하고 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집장군은 거동을 바라죠. 형장 하나를 골라쥐고 선뜻 들고 내닫는 형상은 모습이 지옥문 지키였던 사자가, 지옥의 문지기가 철퇴를 들어 매고 내닫는 모습 같다. 묘사예요. 좁은 골에 벼락치듯 지규, 넓은 들에 번개치듯 지규, 대꾸법도 되고요. 심리만큼 물러섰다가 오리만큼 달려들어와서 대꾸이자 과장입니다. 왜 과장이냐면 심리는 4km고 오리는 2km예요. 춘향이 매를 때리겠다고 4km만큼 뒤로 물러섰다가 2km만큼 도움닫기를 했다는 얘기죠. 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냥 무섭게 때린다는 얘기겠지. 하나를 들입다 딱 붙이니, 자, 이런 대목을 우리가 장면의 극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냥 때렸다 하면 끝날 것을 때리는 장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일부러 쭉쭉 느려 썼어요. 웹소설 작가들이 분량 느리기 하듯이 쭉쭉 느려 썼다고. 왜? 그야 청중이 좋아하니까.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느려 썼죠. 한 대를 드디어 때렸어요. 이제서야 때렸어. 아이고, 이 일이 웬일이란 말이오는 춘향의 말. 이거는 춘향이 한 말이죠. 아이고, 이 일이 웬일이란 말이오. 그 다음에 허허 야녀나 말 듣거라. 이거는 다시 타인은, 이게 누구의 말인지가 명확치 않습니다. 사령의 말인지, 아니면 사또의 말인지, 아니면 그냥 구경꾼의 말인지. 어쨌든 대화인 건 사실인데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여자야, 말 들어봐라. 꽃은 피었다가 절로 지고 잎은 돋았다가 다 뚝뚝 떨어져서 꽃과 잎은 춘향을 가리킵니다. 너도 이제 죽게 생겼다. 너 이 매 맞으면 살 수가 없다. 허허한치 광풍의 낙엽. 광풍은 미친 바람이고 낙엽도 춘향이죠. 왜? 낙엽이 뭐야? 생명을 잃고 죽는 거 아니야. 너도 이제 죽을 거야. 너도 이제 매 맞으면 너도 곧 죽을 거야. 낙엽이 되어 청버들을 좌르르 훑어서, 버들은 버드나무 잎을 말해요. 가느다란 잎인데요. 좌르르는 음성상징어고요. 맑고 맑은 물에다가 풍기둥실, 지두덩실. 이거는 음성상징어 중에 의태어예요. 덩실덩실 춤추는 모양을 말합니다. 덩실덩실 흐늘거려 떠나려 가는구나 까지가 대화의 끝입니다. 그럼 이 글의 내용은 다 뭐예요? 춘향이를 너 이제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춘향이를 불쌍히 여겼으면 이렇게 말을 안 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한 줄은 그 윗줄까지와 발화 주체가 달라요. 마지막 한 줄만 읽어보면 말이 못된 너로구나. 그럼 이때 너는 누굴까요? 그 위에 말한 사람. 어디부터? 꽃은 허허부터 시작해서 떠나려 가는구나까지를 말한 사람을 야, 너 참 말 못되게 한다 라고 너라고 가리킨 거죠. 그러면 그게 누구냐? 모르겠어요. 알 수 없습니다. 사령인지 사또인지 아니면 구경꾼 중에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꺼주세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